자, 오늘 컨텐츠는 삼국지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삼국지 컨텐츠의 시작이고요. 시작인 만큼 십상시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일단 지난 초안지 컨텐츠에서 유방이 통일한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기원전 이고 기원 후부터는 광무제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한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후한의 몇 명 황제, 광무제나 명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황제들은 대체로 다 단명했어요. 그리고 단명을 하다 보니까 다음 대를 이을 왕들이 주로 좀 후계자들이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질수록 외척들, 태후들의 섭정이 점점 길어지고 이때부터 외척을 견제하기 위한 황제들은 측근으로 환관을 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환관이란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고 궁의 일들을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일종의 집사라고 보시면 돼요. 늘 언제나 왕의 옆에 붙어 있었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선의 경우인데요. 세종 때는 한 환관이 함께 수학하던 왕자를 능욕했다가 화가 난 왕자가 환관의 죽방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환관이 역시 성깔이 있었는지 지지 않고 같이 때립니다. 왕자를요. 그래서 왕자랑 환관이 치고받아서 이 왕자의 어깨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명나라의 무종 역시 무례하고 방탕해서 신하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함께 자랐던 환관이었던 태감, 왕위는 짝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은 상당히 잘 들었대요. 이렇게 같이 자라고 커서는 왕이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옆을 보좌하던 환관은 종종 아주 가끔씩 암군을 만나거나 때를 잘 타고 나서 권세를 얻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한 번씩 환관이 조정을 농락했다라는 기록이 남기도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십상시 역시 그러해서 후한 말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민요가 유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요의 가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잘 들어봐요. 황제는 황제가 아니고 왕도 왕이 아니다. 수많은 전차와 기병이 북망으로 치달리누나. 이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는 민요들을 참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민요가 딱 그러했어요. 그냥 듣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꽤 막장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십상시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후한 말기에 한 황제가 있었어요. 이름은 유괭, 어머니는 동태후이고요. 168년, 13살의 나이에 제위에 올라서 즉위하자마자 이런 환관들에게 의지해서 나라를 운영해서 점점 이러한 이 환관들이 권력을 잡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때 황제의 측근에서 시중을 들면서 명령을 전달하는 등 황제의 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관직, 환관만이 임명될 수 있는 중상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상시에 1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상시라고 불렀습니다. 정사에는 12명이에요. 장양, 조충, 하운, 곽승, 손장, 필람, 율숭, 단규, 고망, 장공, 한회, 송전 이렇게 12명인데 연의에는 10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십상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명칭이 십상시지 그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두머리는 공통적으로 장양이랑 조충이고요. 연의에는 건석, 봉서, 장양, 단규, 후람, 조절, 조충, 곽승, 하운, 정광 이렇게 10명입니다.
애초에 이 영재가 어리고 황실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장사꾼 집안이었기 때문에 배후 세력이 없어서 다루기 쉬울 거다라는 생각에 이 영재가 옹립이 되기도 했고, 영재 자체도 나라를 잘 이끌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내 비자금을 조성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던 거죠. 비자금 조성과 여색을 탐할 생각만 했던 겁니다. 이게 물론 십상시의 영향도 컸어요. 십상시는 갑자기 궁궐로 뚝 떨어진 이 13살짜리 꼬마애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 꼬마가 유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접근해서 같이 놀아주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여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의 눈과 귀를 막은 거죠. 그 일환으로 하씨라는 여자를 후궁으로 들이게 한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주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키도 커서 몸매가 매우 아름다웠고, 이 때문에 영재가 한눈에 반했대요. 근데 이 하씨라는 여자가 백정 집안의 천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척이 생길 여지조차 없는 거죠. 정말 딱 십상시가 원하는 후궁이었던 거예요. 영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후궁으로 세워도 외척 세력이 없는 딱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후궁이 하황후, 후에 하태후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영사황후가 되며 오라버니가 대장군 하진입니다. 이 하진이라는 사람이 십상시한테 뇌물을 되게 많이 먹여가지고 하씨라는 여자를 후궁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상시는 영재의 눈과 귀를 막고 다른 환관들도 지방 호족들이랑 결탁해서 주요 관직들을 매관매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로만 이 관직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장악하고 독점한 거죠. 이미 그 전부터 환관이나 외척 세력을 통해서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영재 때가 돼서는 황제가 직접 나서서 매관매직을 주도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 바로 직전에 하던 일들이 대체로 매관매직이에요. 이 프랑스에서도 창문세나 굴뚝세 같은 걸 매겨서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 것처럼 이 영재는 매관매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신입 관리가 들어오거나 누군가 부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돈을 뜯었고, 심지어는 이 매관매직을 할부로 끊어줍니다. 근데 정찰제라서 할인은 안 돼요. 그렇게 무사히 관직에 딱 앉게 되면 돈을 더 받아요. 아니 뭐 그거는 계약금 같은 거지 뭐. 앉게 되면은 돈을 더 줘야지. 한 2배 정도 더 받았다고 해요. 게다가 기존의 관리들한테서도 궁궐 보수 비용이다라는 이유로 돈을 계속 뜯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직에 한번 앉게 되면 어떻게든 본전을 뽑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세금이라도 뜯어서 내가 본전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점점 내려가서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먹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울어가는 나라와 함께 메뚜기 떼와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대기근으로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서 장릉이라는 사람이 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입교자들로부터 쌀을 5말씩 받았다라고 해서 오두미도라고 불린 종교도 있었고요.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청령서라는 책의 가르침에 이제 민간신앙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 종교를 태평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흥 종교들이 계속 생겨나서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장각은 하복 거록에서 스스로를 대현량사라고 칭하면서 종교를 만들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민심을 얻어서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곧 장각은 스스로를 천공장군이라고 칭하고 두 동생들을 장군에 임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한나라를 대신해서 제위에 오른다라고 예언을 하고 마침내 184년 1월 장각은 일제히 자기 교민들한테 봉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황색 두건을 쓴 이들이 위협적인 기세로 전국을 휩쓸게 되죠. 이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 소식에 황실에는 불똥이 떨어졌어요. 영제는 급하게 진압군을 보내서 영천 지방의 이 황건적들을 토벌하게 했는데 환관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던 진압군의 노식이라는 사람을 모함을 해서 징계를 받게 하고 이후에 동탁을 보내서 이 장각을 쳤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이 황건적의 난은 같은 해에 장각이 병사하고 그의 동생인 장량과 장보가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크게 쇠퇴했는데 쇠퇴했을 뿐이지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뒤에도 이 황건적들은 계속해서 각지에서 수만의 규모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북쪽의 흉노, 선비족들이 침입을 해왔고 후한 왕조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란과 외침 사이에서 새로 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군벌이에요. 이 무렵이 딱 그 유명한 삼국지의 무대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군벌들에 의해서 군웅할거가 시작이 되는 때예요. 이제 물갈이가 되는 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 다시 한 황실로 돌아가서 173년 후궁 황씨가 황자를 낳습니다. 황자 유변을 낳아요. 이 유변을 낳자 178년 영제는 첫째 부인인 송황후를 패하고 후궁 하씨를 황후로 올리게 됩니다. 역시 아들이 벼슬이에요. 이후 두 번째 후궁이었던 왕씨, 왕미인이라고 불려요. 이 왕씨가 임신을 했는데 하황후가 정말 질투가 많아서 약을 먹여서 이 왕미인을 낙태시키려고 했는데 이에 실패해요. 그래서 왕미인이 결국 아들 유협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았다고 봐줄 리가 없어요. 질투가 많았던 하황후는 훗날을 대비해서 십상시가 후처로 데려왔었던 이 왕미인을 독살해버립니다. 이에 영제는 화를 내면서 하황후를 패하려고 했지만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이 말려요.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하황후도. 그러니까 이것을 말리게 되고 어머니 왕미인을 잃은 유협은 할머니인 동태후의 손에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천민 출신이라서 외척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하황후의 세력이 점점 세져요. 의외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상시가 쉽게 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요. 오라버니도 대장군이고 아직 어머니도 살아있고 그 밑에 남동생도 있고 자기도 이제 황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들을 독자적인 세력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이 점점 커지자 십상시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동태후에게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후궁을 들이면 또 언제 하황후가 독살할지 모르잖아요. 아직 병아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태후가 자기가 아꼈던 손자 유협을 태자로 삼으려고 하자 하황후가 이에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평정이 된 뒤 184년 십상시들은 장수들의 전공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자기 사람들을 관료로 채우게 되고 스스로를 열후에 봉하게 됩니다. 열후라는 건 황제에게 조공을 하는 작은 나라의 임금님.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황건적의 난 진압 때 활약을 했던 여러 지방의 장수들이 중앙으로 대거 진출을 했고 이러한 장군들이 하진을 지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나뉜 거예요. 하황우와 대장군 하진, 그리고 여기에 몰린 이 황건적의 난 때 활약했던 장수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환관들로 이루어진 십상시와 동태후, 그리고 유협. 점점점 대립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십상시 쪽의 동태후와 하진 쪽의 하황우의 갈등도 심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189년에 있었던 영제의 사망 사건이에요. 영제가 병이 깊어져서 후계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사망해버렸어요. 자, 그러자 때는 이때예요. 누군가가 먼저 발을 들이면 이기는 겁니다.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피 터지겠죠. 난리가 나요.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던 건석이 영제의 죽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영제의 죽음을 숨기고 다른 십상시들과 금군으로 하여금 하진을 제거해서 유협을 황제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던 곽승이 이 건석의 계책을 듣고 따르지 않은 채 하진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진이랑 십상시는 십상시에 있었던 건석을 제외하면 사이가 그렇게 원래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진도 십상시한테 뇌물을 줬었고 원래 하황으로 십상시가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상시의 편이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세력이 커지니까 조금 대립이 심화된 거지.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이를 듣게 된 하진은 원소, 조조와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궁을 장악했고 하진을 죽이려고 했던 건석은 하옥당했으며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진은 조카 유변을 황제로 옹립하고 그 황제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가 즉위한 나이는 17살. 왕의 나이 치고는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17살이면은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무슨 9살, 10살도 아니고 17살이면 야 고1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나이죠. 그죠? 17살의 나이로 황위에 올라서 정사를 돌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이 소제에게는 누가 있어요? 어머니 하태우가 있죠. 이 하황우는 소제를 왕으로 올리고 스스로 하태우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하태우에 의해서 섭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제 즉위 후에 하태우는 유협을 발해 왕에 봉했다가 다시 몇 달 뒤에 진류왕으로 봉했어요. 근데 이 유협을 왕으로 봉하자 동태우가 함께 정사에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유협은 내가 키웠고 나도 왕실의 사람이고, 그래서 이 동태우가 정사에 간섭을 하려고 하자 하태우가 이를 막아섭니다. 그렇게 둘이 딱 맞붙게 됐어요. 그러자 동태후가 네가 감히 네 오라비 하나만 믿고 이리 설치는가 본데 내가 내 조카 보내서 네 오라버니 죽여버릴 거야. 나 죽일 수 있어. 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자기 조카였던 표기장군 동중을 시켜서 하진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하태우가 이것을 듣고 다시 이를 곧바로 하진에게 알립니다. 동태후가 오빠를 죽인다고 하더라. 이 여자 이제 미친 거 아니냐. 오빠 본때를 보여줘. 이런 거예요. 전면전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하진이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동중을 압송해서 관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이에 동중은 자살합니다. 동태후는 유배되었고 병을 앓다가 갑자기 사망해요. 조정에서는 연로했던 동태후가 갑작스러운 여로의 피로를 느끼고 더위에 탈수 증세까지 겹쳐서 붕어하셨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냈는데 연희에 따르면 하태후가 동태후를 독살한 걸로 나와요.
자, 이제 하진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기 조카가 이제 황제고 눈엣 가시였던 동태우도 사라졌고 내 세상인 거예요. 이제 하진한테 대적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 하진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고 원소는 하진에게 환관들이 황제를 측근해서 모시기 때문에 지금 처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진은 하황우에게 십상시들을 제거할 것을 청했어요. 이제 십상시 필요 없지 않느냐. 십상시 그냥 다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이미 예상한 환관들이 하태후와 하진의 어머니 무양군 그리고 그 동생 하묘에게까지 거액의 뇌물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뇌물을 준 건지 하태후의 어머니 무양군과 이복 동생 하묘가 하진을 말립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황제를 측근해서 모시는 환관을 그렇게 네 맘에 안 든다고 죽이면 안 되지 않겠니? 예쁘지 않니? 새로 하나 장만했어. 그래서 단지 죽이지는 않고 환관들 몇몇의 지위를 박탈하기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하진에게 십상시를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원소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하태후가 계속 십상시를 죽이는 걸 반대하자 원소가 하진을 설득해서 동탁, 왕광, 교모, 정원 등을 모아서 십상시 등을 비롯한 환관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태후가 방해를 하고 하묘가 그럴듯한 말로 하진을 망설이게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환관들이 하진이 자신들을 본격적으로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미 다 새어나간 거죠. 전에는 그냥 우리를 벼르고 있다 정도만 들은 거지 진짜 아예 몇몇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십상시의 장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하태후의 여동생에게, 그러니까 하태후와 이 장양이라는 사람은 사돈지간인 거예요. 이 여동생에게 말하기를 하태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궁에 들러서 이 하태후와 황제에게 인사를 하고 가고 싶다 라고 슬며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참 그 저지른 일들이 많은데 내가 뭐 복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인사 정도만 하고 가고 싶은데 라고 했고, 이 이야기가 또 하태후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태후가 감동했어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또 하고 가려고.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들의 입궁을 허락합니다. 이에 화가 난 하진은 하태후에게 십상시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직접 사람을 뽑아서 환관들의 거처를 감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189년 음력 8월 25일 십상시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하태후의 조서다라면서 하진을 속여서 입궁을 하게 만들었어요. 벼르고 있었던 거죠. 입궁을 하게 만들고 단규와 필람 등 수십 명을 이끌고 무기를 들게 해서 궁 안에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상밤감 거목이 하진의 목을 치게 됩니다. 하진을 암살한 거예요. 서로 이제 죽이겠다라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가 십상시들이 먼저 움직여서 하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십상시의 난입니다. 연의에는 원소랑 조조 등이 입궁하기 전에 하진을 말렸다라고 나오는데 정사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십상시의 입장에서는 아직 황제와 하태후가 자신들의 편이고, 우리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황제와 하태후가 자신들의 편이고 부하들이 남아있다라고 해도 가장 외척으로서의 세력이 강했던 하진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부하들을 역적으로 선포하고 관리들을 포섭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 생각했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사실 하진을 차라리 살려뒀으면 안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진을 잘 구슬러서 우리를 살려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이야기가 좋게 끝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건드린 거죠. 지금 이걸 완전히 통제하고 있던 우두머리를 그냥 자기 손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조율하고 있던 하진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부하들이 자기 의견대로 난리를 치겠죠. 하진이 없으니까. 하진의 부하장수였던 오광과 장장이 궁 밖에서 기다리다가 하진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병사들과 함께 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궁궐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에 원술이 동쪽과 서쪽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가 모시던 대장군이 죽었다고 서쪽과 동쪽의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문 안 열어준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족족 환관이란 환관은 전부 공격합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십상시, 장양과 단규 등이 하태후에게 대장군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거짓으로 고하며 하태후에게 소재, 진유왕 등을 대동해서 북쪽 궁인 덕양전으로 도망을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원소가 하진의 사망 소식을 듣자 병사를 수습해서 곧바로 북궁으로 진입합니다. 여기 지금 하태후 있고 십상시 있고 뭐 소재, 진유왕 있고 이를 갈고 있는 원소가 함께 북궁에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원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닫아 겁니다. 북궁의 문을 닫아 걸고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환관이란 환관은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약 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게 어린 나이에 관직에 올라서 수염이 없는 남자들을 환관으로 오해해서 죽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후한서에 따르면 죽지 않으려던 남자들이 스스로 벨트를 풉니다. 아, 이거 참 민망하지만 하면서 바지를 내려요. 그래서 내가 환관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남자들이 스스로 아랫도리를 보여주어 죽음을 피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 원소의 공격으로 겁을 먹은 중상시, 장양과 단규 등이 하태후와 소재, 유협을 협박해서 같이 데리고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질로 데리고 가던 찰나에 노식이라는 사람이 창문 밑에서 이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크게 소리를 쳐서 니놈이 감히! 이러면서 꾸짖었더니 이 단규가 놀라서 하태후를 놨어요. 그래서 이 하태후는 각 아래로 뛰어내려서, 그러니까 복도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건물이랑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이 복도 있죠. 약간 중국 사극에 보면 나오는 그런 복도. 그런 데서 뛰어내려서 이 난을 면하게 됩니다. 여전히 소재랑 진유왕은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십상시와 함께. 그래서 이 소재와 진유왕을 데리고 낙양의 북쪽 나루터까지 갔는데 노식이 이 무리를 뒤쫓아와서 점점점 사람들을 한 명씩 죽이자 나중에 도망치다가 급해지니까 아예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진의 부하들이 자기 성깔대로 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뭐 막 불 질러버리고 뭐 그냥 막 다 죽여버리고 환관 그냥 막 쓸어버리고 난리가 났어. 자, 근데 이 와중에 동탁이 불이 난 걸 보고 병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이 낙양성 서쪽에 도착을 합니다. 이 소재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재와 진유왕 유협을 북망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동탁이 무섭게 생겼었는지 아니면 좀 불안한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동탁을 만났을 때 이 소재가 겁이 나서 울었다고 해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진유왕 유협이 제대로 동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동탁은 이 태도를 보고
그가 더 황제감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유협을 황제로 올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연희에서는 조조와 원소에 의해서 뭐 단규와 장양을 제외한 모든 십상시들이 살해를 당했고, 장양의 자살 후에 소재와 진류왕이 강가를 헤매다가 서로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옷깃을 매가지고 막 강가를 막 헤치고 다니다가 단규의 목을 베어서 돌아오는 민공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동탁을 만나서 이 진류왕의 영특함이 더 극대화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정사랑 연희랑 또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건 동탁이 이 소재와 진류왕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재와 진류왕, 동탁 등이 결국 낙양으로 돌아왔고, 이때 동탁의 병사는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동탁은 하진의 군사들을 찾아서 휘하에 거느렸으며 여포를 깨워서 정원을 죽이고 그들의 군사마저 거느려서 군세가 점점점 강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권을 잡게 되자 동탁은 진류왕이 좀 더 황제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를 폐위해서 홍농왕으로 강등시켜버리고 진류왕이었던 유협을 황제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예요. 황제도 황제가 아니고 왕도 왕이 아닙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북망으로 향합니다. 이때 당시 헌제의 나이 9살이었어요. 이후 헌제를 옹립한 동탁은 하태후가 동태후를 핍박해서 죽였다라는 빌미로 영왕궁에서 쫓아낸 뒤, 그러니까 궁궐에서 쫓아낸 다음에 살해했어요. 하태후를 살해했고, 게다가 병폐라고 여겨지기는 했어도 이 궁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환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 상태가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동태후가 먼저 죽었어요. 하진이 죽었고, 갑자기 십상시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니 환관들이 다 죽었고, 막 병사들도 죽고, 그러더니 또 황제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왕이 황제가 됐고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동탁의 횡포가 점점점 심해져서 나라가 더욱더 혼란스러웠어요. 자, 그러자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나서 낙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탁은 사위였던 이유에게 홍농왕을 독살하라고 시켰어요. 늘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이 반동탁군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히 황제를 네가 뭔데 네 손으로 내렸냐, 뭐 이런 거 갖고 왔겠죠. 동탁 네 놈이 뭔데 때문에 이제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였는지 이유를 시켜서 하태후 소재의 아내 당희를 아예 싹 다 독살하라고 일렀는데, 이 소재가 독주를 거부하자 이유는 하태후를 누각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렸고, 당희는 병사에게 목 졸려 죽었고, 소재는 끝끝내 입이 강제로 벌려져서 독주를 마시고 죽었어요. 이렇게 하태후, 소재의 아내까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죽을 당시 심한 저항을 했다라고 동탁의 귀에 들어가자 동탁은 화가 나서 시체를 아무 곳에나 묻어버렸다! 버려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소재는 조충이 만들어 두었던 묘에 묻혔고, 하태후는 영제의 무덤에 합장됩니다. 이 십상시가 한 황실을 위해서 유일하게 이루었던 것들이 지방 호족 세력들, 토호 세력들을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뭐 이루었다기보다는 어린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거였겠지만, 지방 세력들을 중앙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완전 황제의
절대 권력을 만들어 둔 게 십상시였는데 십상시의 난으로 사라지고 환관들도 싹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지방 세력들이 중앙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황실이 점점점 더욱더 기울게 돼요. 자, 이렇게 점점 한 황실이 기울어 가는데 동탁의 폭정이 심해지고 백성들은 못 살겠다며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가고 황실이 기웁니다.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